영화 아무르 2012 앤드 AI. 사랑, 노년, 그리고 존엄한 죽음. 1. 서론 사랑의 가장 어려운 시험. 미하엘 하네케 마이컬 Haneke 감독의 아무르 아무. 2012는 노년의 사랑과 죽음을 다룬 잔혹하리만큼 정직한 영화다. 프랑스 파리의 한 아파트를 배경으로 80대 노부부 조르주장 루이 트랭티냥 분과 아내 마누엘 리바 분의 마지막 시간을 그린다. 아니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점진적으로 쇠약해지고 조르주가 그녀를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따라간다. 영화는 2012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으며 이는 하네케의 두 번째 황금종려상이다. 2009년 하얀 리본에 이어 또한 제8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고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여우주연상의 마누엘 리바 85세로 최고령 후보에 올랐다. 프랑스 세자르상에서는 작품상을 포함해 5개 부문을 수상했다. 아무르는 하네케의 필모그래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폭력과 사회 비판으로 유명한 그가 이번에는 가장 인간적이고 보편적인 주제 사랑, 노화, 죽음를 다룬다. 그러나 그의 엄격한 형식주의와 감상을 거부하는 태도는 여전하다. 영화는 관객에게 어떠한 위안도 제공하지 않으며 대신 노년과 죽음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강요한다. 이는 불편하지만 필수적인 경험이며 바로 이 점이 영화를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실존적 성찰로 만든다. 2. 줄거리 사랑의 마지막 단계. 영화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한다. 경찰이 밀봉된 아파트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침대에 시신이 누워있다. 꽃으로 둘러싸인 이 시신은 아님을 곧 알게 된다. 영화는 플래시백으로 돌아가 조르주와 아내 평온한 일상을 보여준다. 그들은 모두 은퇴한 음악교사로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며 파리의 우아한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 두 사람은 함께 콘서트를 보러 가고 옛 제자의 연주를 듣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다. 어느 날 아침, 아니 식탁에서 갑자기 멍한 상태가 된다. 몇 분 후 그녀는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병원 검사 결과 경동맥이 막혀 있으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수술은 실패하고 아는 오른쪽 반신이 마비된 채 돌아온다. 그녀는 조르주에게 다시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한다. 조르주는 약속한다. 이후 영화는 아내 점진적인 쇠약을 기록한다.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며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점차 악화된다. 두 번째 뇌졸중 이후 그녀는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치매 증상을 보이며 때로는 조르주를 알아보지 못한다. 물과 음식을 거부하고 비명을 지르고 완전히 의존적이 된다. 조르주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만 대부분의 돌봄을 직접 감당한다. 그는 그녀를 씻기고 먹이고 침대에 눕히고 밤새 깨어있다. 조르주 자신도 지쳐간다. 딸 에바이자벨 위페르 붙는 방문하지만 실질적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녀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제안하지만 조르주는 거부한다.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조르주는 결정을 내린다.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그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 앨범을 보여주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빗겨주고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베개로 그녀를 질식사시킨다. 이 장면은 충격적이지만 동시에 부드럽게 촬영된다. 아내 죽음 이후 조르주는 시신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꽃으로 장식한다. 영화는 초현실적인 장면으로 전환된다. 건강했던 시절에 안이 나타나 부엌을 정리하고 둘은 함께 아파트를 떠난다. 이것은 조르주의 환상인지 죽음 이후의 재회인지 모호하다. 영화는 빈 아파트의 정적으로 끝난다. 조르주의 운명은 명시되지 않지만 그 역시 곧 죽었거나 죽을 것임이 암시된다. 3. 핵심 주제 사랑과 존엄. 아무르의 제목은 프랑스어로 사랑을 의미하며 이는 영화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것은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 가장 시험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다. 조르주의 헌신은 절대적이다. 그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수면을 포기하고 존엄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내를 돌본다. 이는 결혼 서약에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 나를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영화는 사랑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행위이며 때로는 고통스러운 의무임을 보여준다. 존엄의 문제는 영화 전체를 관통한다. 아는 독립적이고 자부심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에게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 특히 가장 기본적인 신체 기능조차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는 견딜 수 없는 굴욕이다. 그녀는 조르주에게 나는 아름다웠다고 말하며 과거 자신의 모습을 회상한다. 현재의 그녀는 그 기억과 너무나 다르다.
조르주의 최후 행위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의 고통과 굴욕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는 영화의 중심에 있지만 하네케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는 상황을 제시할 뿐 옳고 그름을 명시하지 않는다. 관객은 조르주의 행위를 살인으로 볼 수도 있고 자비로운 행위로 볼 수도 있다. 영화는 양쪽 모두의 관점을 인정한다. 이는 불편한 도덕적 모호성이지만 바로 이것이 영화를 단순한 멜로드라마가 아닌 깊은 윤리적 탐구로 만든다. 노화와 죽음에 대한 사회의 태도도 비판된다. 딸 에바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직접 돌볼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그녀는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제안하며 이는 현대사회의 전형적 반응이다. 노인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시야에서 치우고 제도에 위탁한다. 조르주의 선택은 이에 대한 저항이다. 그는 안을 낯선 환경에 보내지 않고 그들의 공간에서 그들의 방식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한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에 대한 옹호다. 4. 연출과 미학 엄격한 리얼리즘. 미하엘 하네케의 연출은 극도로 절제되어 있다. 카메라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대부분 고정 롱테이크로 촬영된다. 클로즈업은 드물고 대신 인물들을 적당한 거리에서 관찰한다. 이는 관객을 상황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대신 증인의 위치에 놓는다. 우리는 침입자처럼 이 부부의 사적 고통을 지켜본다. 이 거리감은 감상주의를 방지하며 관객에게 성찰의 공간을 제공한다. 영화의 공간은 거의 전적으로 아파트 내부로 제한된다. 다르덴 형제의 촬영 감독 디누스 다니엘 차누가 담당한 촬영은 이 공간을 사실적으로 재현한다. 아파트는 처음에는 우아하고 문화적인 공간이지만 점차 감옥처럼 느껴진다. 벽은 안과 조르주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며 동시에 그들만의 친밀한 세계를 보호한다. 창문은 있지만 바깥 풍경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노년의 고립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사운드 디자인은 미니멀하다. 배경음악은 거의 없으며 대신 일상의 소리들 마이너스 식기 소리, 발걸음, 숨소리 마이너스 2 강조된다. 침묵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 침묵으로 채워진다. 유일한 음악은 다이제틱 화면 내 음악으로 피아노 연주와 CD 재생이다. 슈베르트와 베토벤의 곡들은 두 주인공의 과거 삶과 문화적 정체성을 상기시킨다. 편집은 극도로 절제되어 있다. 불필요한 컷은 없으며 각 장면은 자연스러운 지속 시간을 갖는다. 하네케는 실시간에 가까운 경험을 창조한다. 조르주가 안을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장면은 생략 없이 전체가 보여진다. 이는 지루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지루함이 메시지의 일부다. 돌봄은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다. 그것은 반복적이고 고되며 끝이 없다. 영화의 형식은 이 현실을 반영한다. 5. 연기 노장 배우들의 귀환. 장 루이 트랭티냥과 에마뉘엘 리바의 캐스팅은 완벽하다. 두 배우 모두 프랑스 영화의 전설이지만 오랫동안 스크린에서 물러나 있었다. 트랭티냥은 1960-70년대 남과 여, 동조자 등으로 유명했으며 리바는 알렉 레네의 뮤즈로 히로시마 내 사랑의 주연을 맡았다. 이들의 복귀는 그 자체로 시간의 경과와 노화를 환기시킨다. 우리는 젊고 아름다웠던 그들을 기억하며 현재의 노쇠한 모습과 대비한다. 트랭티냥의 조르주는 과묵하고 품위 있는 남성이다. 그는 감정을 표출하지 않지만 작은 제스처와 표정으로 내면의 고통을 전달한다. 안을 돌보는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정성스럽다. 그가 그녀의 머리를 빗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침대 시트를 교체하는 장면들은 사랑의 구체적 행위를 보여준다. 트랭티냥의 연기는 절제되어 있지만 강렬하며 8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을 완벽히 소화했다. 리바의 안은 더욱 도전적인 역할이다. 그녀는 건강한 상태에서 완전히 무력한 상태까지의 변화를 설득력 있게 연기해야 한다. 특히 후반부에서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못하며 신체 언어만으로 소통한다. 리바는 존엄을 잃어가면서도 인간성을 유지하려는 여성을 섬세하게 표현한다. 그녀의 눈빛은 때로 명료하고 때로 혼란스러우며 이 변화가 안의 상태를 웅변한다. 85세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가 된 것은 그녀의 연기력에 대한 정당한 인정이었다. 이자벨 위페르의 에바는 상대적으로 작은 역할이지만 중요하다. 그녀는 현대적 중년 여성을 대표한다.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산런던에서의 커리어, 가족도 있다. 그녀는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만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한다. 위페르는 딸의 무력감과 죄책감을 미묘하게 표현한다. 그녀의 존재는 세대 간 격차와 현대 가족의 단절을 상징한다. 6.
상징과 이미지 비둘기와 꿈. 아무르는 대체로 사실주의적이지만 몇몇 상징적 요소들이 등장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비둘기다. 한 마리 비둘기가 아파트에 들어와 날아다니고 조르주는 그것을 잡으려 한다. 비둘기는 전통적으로 영혼이나 평화를 상징한다. 여기서 그것은 안의 영혼 혹은 죽음 자체를 나타낼 수 있다. 조르주가 비둘기를 부드럽게 잡아 놓아주는 장면은 그가 결국 안을 놓아주어야 함을 예시한다. 꿈 시퀀스도 영화에 몇 번 삽입된다. 조르주는 복도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꿈을 꾸고 어떤 존재가 뒤에서 자신을 덮치는 악몽을 경험한다. 이는 그의 무의식적 두려움 마이너스 통제력 상실, 압도당함 마이너스을 드러낸다. 하네켄은 일반적으로 초현실주의를 피하지만 여기서는 내면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이는 리얼리즘의 균열을 만들며 표면 아래의 심리적 긴장을 암시한다. 결말의 초현실적 장면 마이너스 건강한 안의 출현 마이너스 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조르주의 환각일 수도 있고 그의 기억일 수도 있고 사후 세계일 수도 있다. 하네켄은 명확히 하지 않으며 이 모호성은 의도적이다. 중요한 것은 조르주와 안이 마침내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고통이 끝났다는 것이다. 이는 영화가 제공하는 유일한 위안이며 그마저도 불확실하다. 7. 결론 사랑의 진정한 의미. 아무르는 쉽게 잊히지 않는 영화다. 그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주제 마이너스 노화, 질병, 죽음 마이너스를 직면하게 만든다. 하네켄은 어떠한 감상주의나 희망적 메시지도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가혹하지만 정직하며 바로 이 정직함이 영화에 힘을 준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조르주나 안의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이 인식은 불편하지만 필수적이다. 영화는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맨틱 코미디는 사랑이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고 말하지만 아무르는 그 이후를 보여준다. 수십 년의 결혼 생활 후 질병과 쇠약 속에서도 지속되는 사랑. 이것은 아름답지 않을 수 있지만 훨씬 더 깊고 진실하다. 조르주의 헌신은 영웅적이지만 영화는 그를 영웅으로 그리지 않는다. 그는 그저 약속을 지키는 평범한 남자일 뿐이다. 아무르는 또한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킨다. 영화는 안락사를 옹호하는가? 하네켄은 답하지 않으며 이는 옳다. 이것은 명확한 답이 없는 질문이다. 각 상황은 고유하며 각 개인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영화가 하는 일은 이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다. 개봉 10년이 지난 지금 아무르는 여전히 현대 영화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하네케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영화이면서도 가장 깊은 영화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 인간 존엄의 가치, 그리고 죽음 앞에서의 용기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질문들은 시대를 초월하며 바로 이것이 아무르가 영화사에 영원히 남을 이유다.